파이버 일렉트릭에서 지속가능 컨설팅 사업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배혜입니다. 오늘은요, 탄소국경 제도랑 그다음에 과학기반 건축 목표 이쪽 비율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발표 자료는 이제 실제 발표 내용이랑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거는 감안하시고요. 들어가기 전에 좀 여쭤볼게요. 혹시 SBTi 들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과학기반 건축 목표. 혹시 이 관련해서 뭐 이제 고객사나 아니면은 뭐그 벤더에서 요구하시는 거 혹시 있으신지, 있으신 기업들이라도 7, 80년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경제성장이 이제 주요 화두였죠. 그때는 우리가 경제성장이라고 하면 빈곤을 탈출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잘 먹고 사는 것이 가장 최우선 가치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생겨났죠. 사회 불평등이라든가, 그 다음에 아동 착취라든가, 환경 문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나 결정을 할 때 중요하게 보는 것은 티핑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점이 돼야 지구가 자연이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올라가느냐를 그 티핑 포인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티핑 포인트를 지나면 서서히 올라가던 지구 온도가 티핑 포인트를 지나면 확 올라가는 거예요. 더 이상의 회복 탄력성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온도가 2도냐 1.5도냐에 대한 논란이 그때까지만 해도 많았습니다. 근데 1.5도를 강력하게 주장한 국가들이 있어요. 도서 국가들이죠. 섬나라 국가들. 몰디브 잠진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실제 그렇게 잠기고 있습니다. 태평양 도서 국가들은 지금 이미 잠기고 있기 때문에 2도까지 올라가면 우린 죽는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2도 이하를 근데 1.5도를 반대한 국가들 있죠. 석유 수출하는 국가들, 산유국들,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이제 브라질이라든가 강력하게 반대했던 겁니다. 그 권고안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게 ISSP, 이제 비재무적 회계 기준이죠. 올해부터 이게 발효가 됐고요. 내년부터는 공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ISSB는 크게 사스비의 평가 항목과 그다음에 TCFD 권고안을 반영을 해서 기업이 노출된 기후변화의 기회와 리스크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해서 재무적 영향으로 환산해서 공시하는 것, 그리고 이것을 사업 전략에 반영하는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우리 매출 감축 목표를 수립합니다. 참여하고 나서 2년 내 수립하셔야 돼요. 2년 내 수립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목표를 제출해서 이거를 검증을 받고 나오면은 이제 이 감축 목표를 대내외에 공표를 합니다. 공표를 하면 이제 이 프로그레스, 그러니까 감축을 실제로 얼마나 했느냐를 SBTi가 모니터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참여를 하시기 전에 실제 내가 이거를 지킬 수 있는지, 이행을 할 수 있는지를 고민을 하시고 목표 설정은 스콥 1, 2는 그냥 필수적으로 감축 목표 설정하셔야 돼요. 설정하셔야 되고, 스콥 3 같은 경우에는 스콥 1, 2, 3 총 배출량의 40% 이상인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이거를 감축 목표를 설정하셔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기업들은 40% 넘어요. 협력사에서 대부분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들어가는 대기업들은 대부분 스콥 3 관리를 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간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단기냐 요거를 구분해가지고 선택해가지고 설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방법론은 스콥 1, 2 방법론은 이제 3개가 있고요. 스콥 3도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선택하셔서 자기 기업에 맞는 걸로 목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제조업 대기업들의 그 업종별 이제 분포도를 좀 보면요. 사실 뭐 섬유, 의류, 이제 신발, 삭제 이런 업종이 17%, 그 다음에 식품이랑 의료가공 16%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한 69개 업체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중소기업의 비중이 23%입니다. 중소기업 23%, 그 다음에 나머지가 대기업, 금융기업 이렇게 있는데 제조 대기업이 26개 업체가 참여를 하고 있고 이 26개 업체 중에서 실제적으로 목표를 설정한 업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참여를 하고 목표를 설정한 요 프로세스로 되어 있는데 참여만 하는 업체들이 다 요기업들입니다. 23개 업체 참여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목표를 설정한 업체는 3개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 앞으로 압력은 점점 더 거세질 것이 뻔한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기업들이 탄소 중립, 그다음에 감축에 대한 대비가 충분히 되어 있지 않다는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기업들은 이러다가 말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럴 일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SBTi의 목표를 제출한 기업들의 대부분의 목표 달성 연도가 2030년입니다. 대부분 2030년에 목표를 달성한다고 다 제출하고 있어요. 지금 반 지났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시간은 이 목표를 달성하려고 압력을 더 가할 것이 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응을 하시려면 우선, 그리고 이제 동일한 프로세스인데요. 이건 전기예요. 전기인데 이렇게 계산을 하고 나면 이제 세금은 어떻게 되겠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배출권거래제,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를 대응하시는 기업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전사 배출량의 그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많이 아실 것 같아서 그냥 이제 중요한 부분만 개념만 설명을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배출량 산정 범위는요, 직접이랑 간접으로 나누는데, 직접은 사용하는 연료에서 발생하는 것, 또는 그 이동 연료, 그러니까 자동차라든가 이동 배출에서 발생하는 것, 그 다음에 누출이라든가 공정 배출, 여기서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간접은 전기, 그 다음에 스콥 3는 협력사 배출량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거래제가 있습니다만, 국제 기준에서 조직 경계를 설정하는 그 방법은 약간 좀 다르긴 합니다. 조직 경계는 기본적으로 기업 단위, 그룹 단위에서 배출량을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모기업이 기업이 이렇게 4개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기업의 그 운영에서 발생하는 이제 많이 아실 것 같아서 다만 이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코프2의 배출량을 산정을 할 때 마켓 베이스와 로케이션 베이스 두 가지가 위치 기반과 시장 기반 이 두 가지의 배출량을 같이 보고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냐라고 하면 로케이션은 우리 한전처럼 이제 그리드에서 나오는 그 배출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써서 이제 계산하는 게 위치 기반입니다. 그런데 재생에너지 쓰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그 재생에너지 구매량을 반영을 해서 시장 베이스, 시장 기반의 배출량도 별도로 보고하셔야 돼요. 명확하게 하려면 이 데이터 수집 체계, 그다음에 관리 체계 구축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사업장 내에서도 이제 이 모니터링 시스템 없는 기업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구축하시고, 특히 이제 유럽으로 수출하는 제품들, 유럽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제품의 탄소 발자국까지 산정할 수 있도록 그 서브미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시는 것을 권고해 드립니다.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기에 지금 마지막에 말씀해 주시는 게 이제 협력사 기준입니다. 이 협력사라 하면 실제로 직접 생산에 관련된 재료나 서비스, 직접 생산 관련, 직접 제품하고 연결된 서비스까지라고는 알고 있는데, 부수적인 서비스, 예를 들어서 밥을 먹는다든가 식대나 간접적인 것들요, 협력업체나 이런 부분들하고 연관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탄소 배출권.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국경제도에서 이야기하는 배출량은 생산에서 발생하는 배출량만 얘기합니다. 그래서 협력사가 생산을 하면서 배출시킨 배출량, 그러니까 그 생산 공정에서 배출시킨 배출량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생산 과정에서 전기를 쓰고 스틸을 썼다라고 하면은 그것만 계산하시면 돼요. 네, 그 범위를 넓히자면 운송 과정, 그러니까 생산물의 운송 과정까지 포함하는 거네요, 그죠? 안 됩니까? 네. 그리고 또 하나는 ESG에서 그러면 그 관리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그거는 또 연관이 있나요, 혹시? ESG가 굉장히 넓은 범위인데요. 지금 현재 이제 ESG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기후변화는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탄소 배출량 이건 기본이고요. 그거 외에도 분쟁과 경매, 노동 착취, 아동 인권, 그 다음에 여성 성차별의 문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사회와 환경, 지배구조. 이제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ESG는 굉장히 넓은 이제 다양한 주제들을 포함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은 환경, 그 중에서도 기후변화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명확하게 그 ESG라는 범위가 넓긴 하지만 이게 ESG는 그러면 거기도 똑같이 직접 생산에 관련돼 있는 부분만 하는 건지. 네. 지금은 협력사까지 포함해요. 옛날에는 내가 생산하는 범위에서만 이제 ESG를 관리하라고 했다면 지금은 밸류 체인까지 다 관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게 생산하는 제품에 실제로 보면 원료를 협력사에서 구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원료 외에 직접 생산되는 원료 외에 원료나 서비스 외에 간접적인 서비스나 재료도 포함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요? ESG에서. 에서는 중대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중대한 영향인가, 사건인가를 평가를 해서 그거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그 간접적인 그 서비스가 나의 사업에 있어서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 중대성의 기준에 포함이 된다라고 하면 보고하시는 것이 맞고요. 중대성의 기준에 굳이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부락을 하셔도 큰 의미가 큰 영향은 없습니다. 그 중대성의 기준은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이 있기는 해요. 국제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그 가이드에 따라서 이제 그 기준을 세팅하는 것들은 기업들이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자율성이 굉장히 많이 이제 개입이 되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중대성을 해석하는 그 수준, 그 기준에 대한 그 모호성 이런 것들 때문에 ESG에 대한 논란이 많은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유럽 연합에서의 그 동향은 이 중대성의 기준에 대한 스탠다드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유럽으로 진출하는 기업들 중에서 ESG 이슈를 보고해야 되는 기업들은 그 유럽이 세팅한 그 중대성 기준에 맞춰서 중대성 평가를 하고 그 중대성 평가에 걸리는 이슈들은 모두 다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